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 이국운 교수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직면하게 되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은 아주 위험한 물질인 사용 후 핵연료를 남기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후년에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 월성 원전을 필두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임시시설로는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조차도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 곳 없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오늘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목진휴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이십니다. 이정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의 사용 후 핵연료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규모가 15,000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로서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 그 사용 후 핵연료가 뭔지,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좀 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보관하는지, 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대표님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발전소에 보관하고 있는 그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다 타고 나서 약 한 5년 정도 원자로에서 연소가 되고 나와서 이제 임시 저장소가 되는 사용 핵연료 저장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으니까 임시 저장소에 대부분 보관하고 있는데, 그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한 그 장소 문제로 이것을 조밀렉이라고 하는 조밀 저장 방식을 채용해서 고리에 약 6,300다발, 한빛 원전에 6,300다발, 그다음에 한울 원전에 5,500다발, 경주 신월성 2기 도합 380다발 해서 총 경수로가 18,590다발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무게로는 약 9,000톤, 10,000톤에 가깝게 됩니다. 중수로에는 월성 원전에 4기 원전이 있는데 전체 13,000다발이 수조에 있고 건식 저장 시설에만 31만 다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수로에 많은 다발이 있는 것은 경수로 대비 작아서 그런데요. 약 1m 정도, 50cm 정도 되는 길이에 약 한 20km 정도 되는 소형 다발이 한 원자로 채널에 12개씩 들어가는 것이 380채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료가 생산이 됩니다. 사용 핵연료가 생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15,000톤 정도가 수조와 건식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수로는 전부 다 수조에 보관하고 있고, 임시 저장 수조죠. 그다음에 중수로는 수조와 건식 저장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수로는 원래부터 이제 그 사용 핵연료 저장소가 이제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는 10년 정도 그 중간 사이에서 건식 저장으로 보내는 것을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수량이 많기 때문에 금방 다 차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건식 저장 시설이 건설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제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첨언을 해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에 가동 중이고 가동 중이었던 그 원자력 발전소를 다 합치면 25개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2기는 아시다시피 고리하고 월성 1호기는 하나는 연구 폐쇄되고 네. 다른 하나는 가동이 이제 중지가 됐죠. 네.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23기가 운영 중인데요. 이 2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똑같은 종류의 그 연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경수로용 원료를 쓰고 있고, 하나는 중수로용을 쓰고 있는데, 중수로용이라는 것은 캐나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그 기술입니다. 네. 경수로용은 미국에서 주로 온 기술이고요. 근데 경수로용에 들어가는 연료는 한번 넣으면 한 4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연료를 천연 우라늄을 농축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열도 훨씬 더 많이 나죠. 그러나 중수로에 쓰는 그 연료봉은 천연 우라늄 그대로 씁니다. 우라늄 235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 0.7% 정도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자연적으로 쓰다 보니까 하나는 농축을 하고요. 3%에서 한 5% 정도 농축을 하고 오래 쓰고 중수로는 그 대신 9개월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폐연료가 말이죠. 상대적으로 열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중수로에서 나오는 지금 월성에 있는 네. 폐연료봉들은 일정 기간 물에다 넣어 두었다가 열이 식으면 바깥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네. 우리 시골에 지방에 가보면 이렇게 사일로라고 있잖아요. 곡식 같은 거 집어넣고 하는 원통 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집어넣어서 보관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차니까 아파트처럼 지은 이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맥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맥스트에 넣어가지고 자연 공기를 이용해서 열을 계속 식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월성 2, 3호기가 최근에 한국방사성 폐기물학회 그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이 되면 다 찬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사일로는 이미 차버렸고요. 네. 맥스트에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게 다 차버리면은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한데요. 2호기, 3호기, 4호기에 합친 그 발전 용량이 한 210만 메가와트인가 그렇죠. 예. 엄청난 양이잖아요. 1호기 포함해서 1호기를 빼고 하나가 70만짜리니까요. 70만, 예. 210만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전력 예비율이 보통 한 750만 메가와트인가 그렇잖아요. 210만이 3분의 1을 거의 차지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발전이 안 되게 되면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를 넣을 데가 없으면 발전을 못 하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 불과 2021년이면 내후년이잖아요. 2년만 있으면 이게 당장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회적 그 요구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결국 경수로, 중수로 다 문제인데 저희 이 방송을 좀 보고 계시는 경북 동해안에 네, 좀 그렇죠. 가까운 이 그 월성에 있는 중수로가 훨씬 더 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2년 정도 안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네. 월성에 있는 두 기를 지금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요약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형 그 저장기 네. 그걸 추가로 더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겠죠. 또 안전이 확실하게 우리 뭐 이 대표 계시지만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문제다. 그런데 또 그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걸리니 그래서 시급한 문제다.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실체는 뭐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 제일 지금 좀 궁금한 지점은 그 연구 처리를 하는 거 하고 임시 저장을 하는 거 하고 혹시 그 위험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 후 해결료만큼 위험한 어떤 물건이 과연 뭐 그 지구상에 또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임시 저장 이것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임시 저장 방식은 이제 원자로에서 해결료가 연소돼서 나오면 상당히 많은 잔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열을 식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후쿠시마 같은 그런 용융 상황까지 그냥 놔둬도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냉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수조에 보관하게 됩니다. 근데 수조에 보관하고 나서 그것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그 건식 저장 시설로 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중간 저장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시 저장조 안에 있는 것은 냉각제가 없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경수로 같은 경우, 중수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안전한 것이냐 하는 논의는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원전의 이제 심각성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중수로가 됐든 경수로가 됐든 사용 해결 저장소에 대해서 어느 수준으로 위험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논의도 못한 거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다 찬다. 여기에 초점이 돼 있지. 다 찬다. 여기에 초점이 돼 있지.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새롭게 대두된 거죠.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설계 기준 사고를 초과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설계 기준 사고를 초과하는 자연재해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유발했는데 설계 기준 사고를 초과하는 사건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나라는 간단히 보더라도 테러라든가 이런 또 항공기 추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정해 볼 수 있죠. 굉장히 국제적으로 위험한 국가 간의 충돌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현재 이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평화 무드로 가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느냐 하고 보면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검토해냈느냐 네. 그것이 의문시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보류할 때 이제 해결료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것을 우리 옆에 두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거고 그것을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결국은 충분한 소통과 설명 그리고 투명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리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나옵니다. 주민 정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 하나에 그렇게 들어가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제적인 것까지 전체적인 거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통섭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네.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면 대립구도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네, 안전에 대한 말씀하십시오. 우려는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항상 위험을 느끼고 뭐 차를 운전해도 위험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맨날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같이 지금 우리 대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사능 문제도 있죠. 치명적이잖아요, 인체에. 그런가 하면 엄청나게 높은 열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 수조에서 그 엄청나게 높은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되지 못하다 보니 뜨거워져서 그냥 폭발한 거지 않습니까? 뭐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서 방사능 물질이 된 오염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담보돼야 된다는 그 기술력 확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는 모두 국민들이 또 마음을 합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등등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이 교수님. 그 임시저장 네. 최종 처분의 안전성의 차이는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시니까 더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일단 임시저장이라는 것은요. 갓 꺼내 놓으면 굉장히 뜨거우니까 어디 갖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다가 물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식히는 겁니다. 식히고 임시저장의 목적은 식을 때까지만 갖고 있겠다는 게 본래 목적입니다. 네네. 아까 조밀렉 말씀하셨잖아요. 조밀렉이라는 건 뭐냐면 방을 크게 했다가 방을 계속 좁혀가는 겁니다. 방을 크게 했을 때 하나씩 넣었던데 이제는 자꾸 방이 차니까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방의 숫자를 늘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조밀렉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폐연료봉끼리 이래 자꾸 가깝게 되잖아요. 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가깝게 되면 열이 더 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격히 말해서 임시로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갖고 나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왜 월성에는 밖에 있고 다른 데는 밖에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느냐. 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수로 그 연료봉은 상대적으로 열이 약하단 말이죠. 빨리 식는단 말이죠. 그래서 노상에 내놓고도 네. 식힐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경수로에 있는 연료봉은 꺼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네. 아직도 굉장한 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저장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네네. 다른 대안이 없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 중간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단계에서 한 번 더 저장을 해서 우리 뭐 재처리를 할 건지 재활용을 할 건지 이런 데 고민을 해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히 인간과 격리시켜버리는 거 있잖아요. 영원히 격리시켜버리는 네. 다시는 더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영구처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영구처분의 방법도 많거든요. 뭐 우주로 쏘아올리자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깊은 곳에 뭐 묻어버리자는 방법도 있고 많은데요. 지금까지 과학 기술적으로 그래도 합의가 돼 있는, 상대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방법이 땅속 깊은 곳에 묻자. 한 300m에서 500m 정도에 묻자.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허가가 나고 뭐 공사도 시작되고 또 네.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구 처분에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그 위험도는 떨어지겠죠. 네네. 그러나 그 전 단계에는 항상 위험은 따라갑니다. 네. 근데 우리가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는 기술적 문제도 되고 사회적 문제도 되고 정치적 문제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들께서 좀 이 내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을 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구 처분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뭔가 해본 적도 없고 임시로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 어느 정도 안전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어떤 기준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냥 좀 임시로 그냥 갖고 있어 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한 문제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수로를 사용하고 있는 이 월성 원전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기도 하고요. 당장 내후년이면은 이제 더 이상 사용 후 그 폐 연료봉을 둘 데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아주 구체적인 대책이 지금 없어가지고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가 40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차일피일 계속 미루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임시 저장 시설이 꽉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목 교수님 말씀하신 발전 대로 못하는 거죠. 그냥 원자력 발전을 그냥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예, 저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자, 사용 해결료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 발전소를 정지시킨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용 해결료 저장, 임시 저장 시설을 어느 정도 확충하는 것을 주민들이 또는 시민사회에서 반대를 해서 그것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전소 정지가 불가피하고요. 또 그것을 과연 그 정지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원전을 월성 2, 3, 4호기 원전을 계속 가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귀결이 됩니다. 네. 예, 사용 해결료를 건식 저장을 확장시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그래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상당 수준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건 월성 같은 경우에 말이죠. 지금 이제 2년만 있으면 이제 꽉 차버리는데 그 전에 이제 그거를 경납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수원 쪽에서는 맥스트라고 하는 그 방법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맥스트 기법으로 해서 아파트 같은 건물 하나 더 짓겠다. 그렇게 되면 상당 기간 더 우리가 거기다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죠. 그렇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다가 그거를 이제 뭐 설계도라든지 모든 걸 보내서 이게 진짜 안전한가 아닌가를 하나를 받아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에서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경주 시민들의 생각은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겠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 임시저장만 하겠다 해놓고 지금은 바깥에 끄집어내 놓으니까 이거는 임시저장이 아니고 이미 중간저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럼 약속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네. 상당히 저는 생각에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맥스터를 짓는 것은 정부가 또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경주시가 결정을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 중수로의 그 맥스트라고 하는 시설은 바람을 통해서 시키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차폐를 잘한다, 특별한 용기에 넣어서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만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이 대표 전공입니다만 그 문제는 존재하거든요. 확률적으로 존재하니까 그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아직도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일각에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뭐 정치적으로 뭘 해서 뭐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안전과 또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안전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 건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둘 중에 하나만 된다고 해서도 안 되거든요. 문제는. 그 자료를 보면요. 월성 원전 저장 시설 포화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90.3%에 이미 달했다고 하고요. 또 지금 목 교수님 말씀하신 그 건식 저장 시설 포화율은 이미 95% 가까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97.8%가 될 거다. 이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중수로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의 틀림이 없는 예측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16년 4월 달에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월성 원전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을 추가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원안위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고요. 앞서 목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경주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다가 자칫 연구처분장이 그냥 그 자리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시민들과 시에서도 뭐 좀 찬성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2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어쨌든 월성 원전 문제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죠? 예, 월성 원전 문제 풀어야죠. 지금 인허가 받은 기간 동안 계속 가동을 시키고 계속 운전을 안 하고 폐쇄를 하는 그런 절차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식 시설을 조금 늘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폐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폐쇄를 해도 결국은 맥스터 부지가 늘어나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원자로 안에 380개의 수가 엄청난 해결료가 이미 있거든요. 그럼 그 해결료를 빼가지고 다시 맥스터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5년 뒤에는 또 그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결국은 원전이라는 것이 폐로가 돼도 사용 해결료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폐로를 조금 더 빨리 하냐 늦게 하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여기에 놔두는 것을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양도 수용 가능한 것이냐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월성에 지금 쌓여 있는 사용 해결료 문제를 우리가 진짜 안전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러면 실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제대로 보고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심지층 처분 형태로 가져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니고 근데 이게 10만 년을 저장을 하고 1만 년, 2만 년 단위로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과연 인류 문명 사회가 지금까지 1만 년 이 정도인데 그거를 10만 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제대로 저장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장을 했을 때 우리 인류 사회가 진짜 안전하게 격리가 될 수 있느냐 인류 사회하고 그것도 굉장히 회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용 해결료만큼은 둘 데가 없다. 지금 그것이 정답인데 미국같이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지금 어디다
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과연 그런 부지가 적합한 부지가 있느냐 이거 조사됐습니까? 지금 조사 안 돼 있고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동해안 이쪽 지역은 사실 지진 유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장했을 때는 여기에서 물이 차가지고 그것이 지하수로 오염시키는 문제도 있을 거고 뭐 만년 10만 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어느새 네네.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또는 거기서 이게 깨져가지고 뭐 가스라든가 방사능 물질이 이제 공기 중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공기를 정화하고 또 열을 식힐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만년, 2만 년, 10만 년 단위로 가는 그런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것이 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기술로는요. 지금 현재 기술로 맥스터 같이 지상에 300년 정도 저장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입증된 또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10만 년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좀 약간 근데 방사능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의 문제입니다. 열이 엄청나게 난다는 거. 열은 시간이 지나면 식죠. 근데 방사능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이제 반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반씩 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방사능 사용 후 해결료가 나왔을 때는 방사능 물질의 배출이 굉장히 높죠, 양이. 많은 양이 나오는데 일정 시간이 되면 세슘 같은 거는 또 뭐 얼마 만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방사능의 위험 그거는 줄어드는데 반면에 집을 지어놓고 100년, 200년, 300년을 놔놓으면 집의 상태가 나빠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또 역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지하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300m 정도에 묻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뭐 시나리오 같은데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지하 장소에다가 실험실을 만듭니다. 그걸 지하 연구 실험실인가 뭐 이런 지하 방사능 실험실인가 그렇죠. URL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대표 말씀하시는 모든 가능성을 그 안에서 다 해보는 겁니다. 실제 거기다 그 옆에다 묻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확신이 될 때 거기다가 묻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처럼 300년 후에 우리가 있을 지 없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기술로 300년 후를 담보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게 300년이 아니고 뭐 만년, 10만 년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진짜 모르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거냐는 겁니다. 어쩌든지 지금 현재 가능한 기술로 어쩌든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근데 왜 그것도 안 하냐. 이게 이제 우리 이 대표의 주장이죠. 이게 지상에 300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상에 300년 정도 저장하는 게 맥스터 같이. 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월성 원전에 이 닥칠 문제를 어떻게 일단 해결할 거냐 그 질문을 드렸는데 연구처분장을 어떤 기술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2년 뒤에 월성 2호기, 3호기를 일단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리든 말든지 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시민사회에서 또는 정부가 이건 선택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용 해결료 관련된 공론화 문제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할 때처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 나가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질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고 그러더라도 안전이란 문제는 챙기고 넘어가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월성 문제는 이렇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새로 짓는 건물이 과연 정말 안전하냐. 네.
두 번째는 주민들이 동의해 줄 거냐 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위원회에서는 전자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후자는 지금 경주시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2021년 어느 시점에 가면 월성은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면 720만 메가와트 정도 되는 전력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대체할 거냐는 것도 동시에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네. 일단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지어놓고 가동하자. 사실 집도 빈집이 되면은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집 비워놓으면 금세 안 되잖아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도 다 빈집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그리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그 건설도 하고 하자는 건데 아마 기술적으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아마 어쩌면 우호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주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경주 시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불만은 이겁니다. 쏘갔다는 거예요. 정부가 우리를 쏘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부는 또 우리가 엄청나게 경주에 많이 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 한쪽에서는 쏘갔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했다고 그럴까요? 무언가 틀림없이 가운데에 빈 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빈 게 뭔가를 저는 생각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자고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주민들도 좀 열린 마음으로 정부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주민들께서 이럴 겁니다. 저 양반 말이야. 우리가 몇십 년을 정부한테 쏘갔는데 또 쏘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쏘가왔는데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어떨까요? 한 번만 더 네. 거꾸로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정말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지원해주겠다 해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해줬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불식을 안 하고는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또 저희 지역이 중저준위 핵 폐기장 문제 때문에 겪었던 아주 엄청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용 후 해결료 문제는 중저준위 폐기장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어쨌든 빨리 좀 갈피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사용 후 해결료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지금 아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지점을 보자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좀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지역하고 또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해 당사자는 전력을 생산하는 쪽도 있고 또 환경단체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엔 목 교수님 먼저 좀. 지난번에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죠. 네. 그 소위 말하는 일기라 그러고 그게 지난 정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론화를 했습니다. 외국의 기법도 도입하고요.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 이해관계자들 다 이렇게 해서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반쪽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반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방적으로 했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들,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현저하게 없었다. 이게 이제 큰 것이고요. 한데 지난번 일기 공론화위원회를 할 때는 지역 대표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대표들을 공론화위원회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동일한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동일성은 있지만 이해관계는 각각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만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또 평가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말씀처럼 이번에는 전문가들로만 해서 좀 한번 2차니까요. 재공론하니까 해보고 지역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과정에서 수렴하는 방식을 택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지역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번에 안 된 게 사실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했든지 아니었든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배제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하겠다. 이게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세상은 뭐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가까운 데로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가운데로 못 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누구 책임인지 한번 정부가 좀 더 마음을 써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의 대표잖아요. 우리 네. 국민들이 정부에게 위임했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이나 이해당 관계자들도 국민의 일부인데 국민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잖아요. 국민들도 그 지역 그 뭐 이해단체나 뭐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면 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또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서로가 놓고 이렇게 접근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예. 중립이 뭔지에 대해서도 지금 시비거리죠, 그죠? 뭐가 중립이냐. 이게 이제 핵의 보통 보편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게 충돌입니다. 핵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양립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항상 보면 추진과 반대 이 두 가지가 부딪히거든요. 특히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탈핵으로 선정을 하고 이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고려할 땐 스웨덴 같은 경우 아주 무조건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수십 년간에 걸쳐서 아주 끈질기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신뢰를 주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신뢰를 이루면 또 다시 후퇴하고 다시 신뢰를 얻으면 또 가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 국민 그 정부에 대한 지지도 신뢰도가 80%를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차분차분하게 가는 경우 아니면 성공하기 굉장히 힘든 원자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조건 이해관계를 앞세워 가지고 원전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그런 이제 논리라든가 이렇게 사업적인 논리를 앞세워 가지고 나가면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더더욱이 신뢰를 얻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성 후기만 하더라도 만약에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조금 확장하는 거를 수용하지 못한다라면 정지하더라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진선된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지 않아도 사실 핵이 양립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방안에 관한 공론화위원회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월성 원전에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기구나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이건 지금 사용 후 해결료 재공론화하는 것하고요. 그 월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달리 가야 됩니다. 사용 후 해결료에 관련되는 것은 중간 저장뿐만 아니라 재처리 문제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재처리는 또 다른 이슈긴 합니다만 연구 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하는데 뭐 짧게는 한 50년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실제 처분될 때쯤에는요. 그러나 월성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월성 문제는 다른 문제는 아니지만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월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그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월성 2, 3호기 세우든지. 그래서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두 가지밖에 더 있겠어요? 사실 어느 정도 안전하냐 원전 자체가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후쿠시마 이후에 우리가 많은 인식을 하게 됐죠. 그다음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이냐. 우리가 설계된 대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설계된 대로는 안전하다. 하지만 그 설계된 룰을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또 문제가 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높아졌지만은 그러면 안전을 지키는 수준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저는 투명성하고 비례된다고 봅니다. 신뢰 문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투명성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용 해결료도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제 최근 몇 년 됐는데 그 후쿠시마 이후에도
어느 저 교수님이신데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원전 중대 사고를 후쿠시마 같은 중대 사고를 자동차 사고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자동차 사고는 원전 사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렇죠. 네. 본질적으로 그런데 네. 핵을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네.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이해 관계에 있다 보면 이제 그렇게 인식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또 다른 안전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보는 쪽에 밸런스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전을 보는 시각이 하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확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크게 손해를 보느냐는 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안전을 많이 계산하잖아요. 근데 자동차 사고는 사실 원자력 발전소 사고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사고 났다면 끝이죠, 뭐.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의 표현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저는 생각에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하여간 어쨌건 월성 문제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네. 여기서. 그것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전의 문제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흔쾌하게 이거 좋다. 뭐 상황이 이렇고 뭐 이 산업적 측면도 있고 우리 전기 에너지 공급 측면도 있고 하니까 당장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흔쾌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의 핵심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를 얻는 핵심은 투명한 겁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게 약속을 이행하는 행동입니다. 약속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사회 만들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좋은 사회를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는 행동이 나와야 되고 행동의 결과가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 하는 겁니다. 약속 다 하죠. 정부가 장밋빛 청사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 월성과 관련해서만 해도. 네.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못 느끼는 겁니다. 정부가 그 약속을 지켰다고 믿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꺼내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신뢰를 이미 깨트린 행동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20년, 30년 전부터 이미 예측이 되던 것인데 네네.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이 없다가 이제 와서 신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신뢰는 정부가 줘버렸는데 주민들에게 그 신뢰를 좀 보상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꼴이어서 대단히 좀 어려운 문제가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 신뢰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로부터의 신뢰가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뭐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뭐 동네만 가더라도 지역 사회만 가더라도 지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있고 지역 사회에서 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등등.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의 정부의 노력은 주로 소위 말하는 위계층에 대한 관계에 굉장히 치중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보통 시민들은 처음에는 다 그 얘기를 들었죠. 뭐 가서 얘기가 그렇고. 근데 현실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정부하고 협작을 해서 정부하고 뭘 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여전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전 생각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말 진솔하게 밑에까지 내려가서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한 스웨덴 방식이 그 방식 아닙니까? 중간을 안 하고 밑에 가서 한 거 아닙니까? 네네. 2년?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뭐,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대한 국민들은 어떤 또 특징이 있습니까? 딱 얘기 들어보고 진짜 같다 이러면 마음을 확 주는 그 특징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정부가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좀 갈 곳 없는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할 게 많아가지고 좀 이 얘기 저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요. 어쨌든 저희가 임시 저장을 계속할 수는 없고 안전한 최종 처분장을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이게 단기간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더라도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지 두 선생님께 좀 각각 말씀을 듣는 걸로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다. 발전소에서 건식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용의 결례를 임시저장소에서 빼내야 되겠다. 건식 저장을 통해서. 그래서 좀 더 안전성을 강화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역에서는 계속 운전 가려고 그런다. 발전소를.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신뢰가 깨져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정부가 원전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이제 가져가고 이런 대화 국면이 아닌 대립 국면으로 계속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첨예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화 국면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신뢰를 결국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될 수가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월성 2, 3, 4호기가 정지되더라도 진짜 대화를 통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대화가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발전소 가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동 들어가겠다. 이거 임의로 이제 해가지고 어떤 줄 속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만약 정부가 할 의지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할 의지가 없다면 뭐 폐쇄 절차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안의 모색을 들어가고요. 우리가 과연 원전만이 합리적인 에너지 대안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원전 자체가 뭐 또 역사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 평화적 이용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평화적이라면 평화적 이용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생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위험하게 계속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과연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위험이냐 핵의 문제는 우리가 인류가 취급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점도 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독일에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중앙 집중 저장 방식이 다 지어놓고 골레벤이라는 소금 강산을 이제 파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다 취소를 하고 다시 재공론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좀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면 원전 문제는 풀 수가 없다. 네네. 그렇죠. 원자력 발전 위험하고 또 가능하면 다른 발전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게 필요하냐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월성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용 해결료를 영구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있잖아요. 뭐 앞에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꼬여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 계속 꼬여간다고 꼬여간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른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그 바른 방법에는 지금 이 대표 말씀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장기적으로 연구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어쨌건 원자력 발전은 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 핵 관련되는 물질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업어야 될 업보는 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으로 담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적지 않은 그 전문가들은 이런 단계들을 이렇게 그 일선상에 놓고 기술적인 걸 찾고 수용을 하고 건설을 하고 뭐 이렇게 가자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렬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시간이 50년 걸리고 10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기술 문제를 따져가면서 주민 수용 문제도 따져가고요. 기술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송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생각하면서 최종 처분은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는 좀 우리 이 문제를 복합적이고 병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누가 가져줘야 될 것이냐. 정부가 가져줘야 됩니다. 정부가 아니고 보통 시민들이 가지기는 어렵잖아요.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병렬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이렇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생각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뭐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그러지만 하여간 생각이 달라요. 또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2년도 안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원자력 뭐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최근이죠. 최근에도 보니까 원자력 환경과장인가요? 산업부에 바뀌었더라고요. 2년도 안 있습니다. 알만 하면 떠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누군가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 365일 뭐 아니면 10년, 20년 계속 그 문제를 따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신뢰가 생기죠. 주민들하고 한 1년에 두세 번 만나고 떠나고 또 1년에 두세 번 만나고 떠나고는데 무슨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 정책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정말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정권의 영향도 받지 않고 정치적인 그 외풍도 없고 그냥 이 문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화도 지금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역시 학교에 있는 사람이 학교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제 얘기도 좀 경청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토론을 진행하면서 저는 숙제를 낼 시간을 앞두고 있는 학생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야 일단 가까운 월성 원전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방안을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주체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좀 빨리 출범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토론을 좀 마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